한국사 TV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436년 세종 18년 10월 26일 경복궁의 새벽은 유난히도 시린 서리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궁녀들의 바쁜 발소리와 상궁들의 엄격한 호통으로 활기가 넘쳤을 교태전 주위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사정전 앞들에 왕의 전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자빈 봉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노라. 이 한 문장은 조선 왕실 역사상 전례 없는 비극의 완성이자 또 다른 파문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화려한 비단저기를 벗어 던지고 소복 차림으로 궁궐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에 이어 두 번째까지. 사람들의 야유 섞인 탄식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세자향, 문종의 두 번째 부인 순빈 봉씨였습니다. 성군으로 추앙받던 세종대왕에게 두 번의 며느리 폐출은 가문의 수치를 넘어 정치적 자존심에 가해진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명문가 출신의 그녀를 이토록 처참한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단순히 성격이 불같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외면이 만든 광기였을까요? 실록의 행간 속에 숨겨진 그녀의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유교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던, 아니 숨길 수 없었던 한 여인의 3년간의 기록을 이제 세밀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500년 전 구중궁궐 깊은 담장 안에서 벌어졌던 그 은밀하고도 위태로운 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433년 조선 왕실은 큰 기대를 품고 새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가 주술을 부려 세자의 사랑을 얻으려다 폐출된 지 불과 몇 년 만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번에는 가문이 번듯하고 성품이 쾌활한 봉씨 가문의 딸을 낙점했습니다. 가례식 당일 경복궁은 붉은 비단과 금빛 장식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봉씨는 면사포 너머로 보이는 자신의 미래가 이 궁궐처럼 빛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얼음장과 같았습니다. 남편인 세자향은 당대 최고의 미남이자 학자였으나 첫 결혼의 실패 이후 여성에 대해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지편전 학사들과 토론하며 학문에 매진했고 태자빈의 처소인 승위부로 향하는 발걸음은 갈수록 뜸해졌습니다. 봉씨는 매일 밤 화장을 정성스럽게 고치고 남편을 기다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저하께서 오늘도 서구에서 밤을 지새우신다 합니다라는 궁녀의 송구한 보고뿐이었습니다. 봉씨는 정열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남편을 원했고 왕실의 대를 이을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그녀와의 합궁을 마치 의무적인 정무를 수행하듯 차갑게 대했습니다. 넓은 침전에 홀로 남겨진 봉씨는 천장의 화려한 문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이 화려한 비단옷이 무슨 소용이며 이 넓은 방이 무슨 소품이란 말이냐. 내 마음은 차가운 골방보다 못한 것을. 외로움은 점차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씨는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궁궐 법도를 하나둘씩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무관심에 대한 반항으로 궁녀들을 불러 모아 노골적인 농담을 건네거나 세자가 아끼는 책들을 비웃었습니다. 태종과 소원왕후는 새 며느리의 방황을 달래기 위해 여러 번 타일렀으나 봉씨의 가슴 속에는 이미 시커먼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었지만 궁궐은 그녀에게 오직 인내와
법도만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지독하게도 길었습니다. 세자의 발길이 끊긴 승위부에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한 술 냄새였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에서 여성이 술을 마시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세자빈이 홀로 술을 마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봉 씨는 보란 듯이 술병을 곁에 두었습니다. 상궁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마 어찌 이러십니까? 왕실의 채통을 생각하시옵소서라고 만류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내 속이 이리도 타들어가는데 이 시원한 술 한 잔이 무슨 대수냐. 취기는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궁녀들에게 세자의 흉을 보거나 왕실 어른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때로는 술 기운을 빌려 궁궐 담장 근처를 배회하며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며느리의 음주 사실을 보고받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성군은 며느리를 꾸짖기보다는 성현의 가르침으로 교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대 중국의 어진 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열여전을 손수하사하며 이 책을 읽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봉 씨에게 열여전은 자신을 억압하는 또 하나의 쇠사슬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녀는 궁녀들이 보는 앞에서 세종이 주신 열여전을 마당 한복판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여자는 죽어서도 절개를 지키고 남편이 외면해도 미소를 지어야 한다니. 이따위 글귀가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 흙먼지가 묻은 책장을 밟으며 그녀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손함을 넘어 세종의 통치 철학인 유교적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음주와 기행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봉 씨는 술이 깨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다가도 다시 밤이 오면 술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점차 궁궐 내에서 미친 빈으로 낙인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광기는 사실 사랑받지 못한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심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직 그녀의 행실만을 탓했습니다. 고립된 그녀는 이제 현실의 도덕을 넘어선 금지된 영역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봉 씨의 영혼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을 때 그녀의 앞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승위부의 나인이었던 소상이었습니다. 소상은 나이는 어렸으나 눈매가 깊고 성품이 사려 깊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봉 씨의 곁에서 묵묵히 술잔을 치우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봉 씨는 처음으로 궁궐 안에서 자신을 한 인간으로 봐주는 존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하게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종 관계의 총이인 줄 알았으나 이는 곧 조선 왕조를 발칵 뒤집어 놓을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실록은 이들의 관계를 믿기 힘들 정도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 씨가 소상을 남편처럼 사랑하여 밤마다 그녀를 침소로 불러들여 문을 잠그고 부부처럼 지냈다. 봉 씨는 소상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세자 저하보다 내가 100배는 낫구나. 너만이 나의 이 시린 가슴을 데워주는구나. 봉 씨는 소상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따로 챙겨주고 자신이 입던 비단옷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손을 맞잡고 미래를 약속하거나 궁궐의 엄격한 규율을 비웃으며 서로의 품 안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는 유교 국가 조선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여성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대식이라 부르며 천시했지만 봉 씨에게 소상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상궁들은 이 은밀한 관계를 눈치채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봉 씨에게 소상을 멀리하라고 간언했지만 봉 씨는 오히려 내 처소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는 것이 무엇이 죄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자의 눈치도 시부모의 위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소상과 함께 있는 시간만이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궐의 벽은 낮았고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사랑은 결국 파멸의 뇌관이 되었습니다. 왕실의 갈등이 극에 달한 사건은 세자의 소실인 권 씨, 훗날의 현덕왕후가 임신을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봉 씨에게 권 씨의 임신은 자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정식 세자비님에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저 천한 소실이 먼저 저의 씨를 받았단 말이냐. 봉 씨의 질투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권 씨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저주를 퍼붓고 권 씨를 시중드는 궁녀들을 불러다가 모진내지를 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 씨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도 세자 저하의 아이를 가졌노라. 왕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기뻐하며 의녀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맥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봉 씨의 몸 어디에서도 임신의 징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이가 머물다 떠난 것뿐이다라며 횡설수설했지만 이미 그녀의 거짓말은 왕실 전체를 기만한 대역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임신 소동은 봉 씨의 입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세종은 며느리의 광기가 단순히 질투를 넘어 왕실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자는 이제 봉 씨의 처소 근처에도 가려 하지 않았고 궁 안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경멸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봉 씨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녀는 소상과의 관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술에 취해 궁궐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느냐? 정작 미친 것은 이 숨막히는 궁궐이 아니더냐?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봉 씨는 자신이 파멸로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현실에 대한 미련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소상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 벼랑 끝에서 잡은 마지막 동아줄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1436년 마침내 사원부의 서슬퍼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봉 씨와 소상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헌부 관리들은 승의부의 궁녀들을 한 명씩 불러들여 엄중히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자빈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던 궁녀들은 계속되는 추궁과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압박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증언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빈 마마와 소상이 서로 껴안고 남녀처럼 잠을 잤습니다. 빈 마마께서 소상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애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성소인 궁궐에서 벌어진 이 여성 간 애정 스캔들은 조사관들조차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소상의 자백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소상은 울면서 빈마마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세종은 분노를 넘어 비탄에 빠졌습니다. 성군은 인간의 본성을 믿었으나 며느리의 행위는 그가 평생 쌓아온 유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봉 씨를 직접 대면하여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추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봉 씨의 대답은 대담했습니다. 저는 그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왜 추악한 것입니까?
그녀의 반문은 조선이라는 시대적 한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폐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연일 상소를 올려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봉씨를 당장 내치셔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은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지키고 싶어 했으나 그녀가 저지른 금기의 파기는 국왕으로서도 덮어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사의 기록은 낱낱이 실록에 실렸고 봉씨는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1436년 10월 26일 마침내 세종은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자빈 봉씨는 성품이 흉악하고 행실이 음란하여 종묘와 사직을 이을 국무의 자격이 없다. 이에 그 직위를 박탈하고 서인으로 강등하여 사가로 내친다. 폐위교서가 낭독되는 순간 경복궁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두 번째 세자빈 폐출이라는 비극적인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봉씨는 교서를 전달받고도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했던 장신구와 비단옷을 하나씩 벗어 던졌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에게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을 억죄던 사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궁궐 문을 나설 때 그토록 아꼈던 소상 역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소상은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떠났으며 일설에는 처형되었다고도 합니다. 봉씨는 친가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이라는 낙인과 아버지의 절망적인 시선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훗날 자결하거나 화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이 사건은 봉씨 가문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불빛은 이제 그녀에게 닿지 않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봉씨가 폐출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극히 드뭅니다. 승자의 기록인 실록은 그녀를 단순히 음란하고 패역한 여인으로 규정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왕실은 여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인 세자가 자신을 외면해도 후궁이 먼저 아이를 가져도 여인은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덕을 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봉씨는 그 틀에 맞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고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음주와 여성 간의 사랑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를 띠었으나 그것은 거대한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그녀만의 처절한 항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소상에게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성적 유의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한 인간으로 봐주는 유일한 존재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을까요? 후대 역사가들은 그녀를 시대를 잘못 타고난 자유로운 영혼, 혹은 인격장애를 가진 비운의 여인 등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조선 왕실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가장 큰 균열을 낸 인물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